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이번에는 2교시 이것이 우리 최상욱 작가님.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채널 채부심을 운영하고 계시는. 네, 제가 채부심 그 라이브 하는 것도 잠깐 봤다니까. 막 여기서는 안 하던 열정을 막 보이시더군요. 채부심에서는. 네. 막 칠판에다 막 쓰시면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이슈로 뭔가를 만들면 예. 하여튼 시청자의 절반은 적이 됩니다. 2%처럼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하면 네. 90%가 적이 돼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그런데 최 작가님의 채부심은 네. 무슨 얘기를 해도 다들 끄덕끄덕. 재밌네 저분. 참 그런 거 보면 훌륭하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최상욱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욱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더스탠딩도 12만 2천 명의 구독, 와우 10만 명 넘던데. 채부심은 구독자가 몇 분이십니까? 아, 저는 19,000명인데 네. 1,000명 더 늘어나면 2만 명이라 1000명만. 9수에 걸려가지고 네. 언더스탠딩이 좀 풀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채널 나올 정신이 있습니까? 이것만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채부심도 채부심 구독 많이 구독 해주세요.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사실은 언더스탠딩은 이제 별 구독이 필요 없어요. 아 참. 네. 네. 빨리 시간 없죠. 빨리 해야 돼요. 진짜. 오늘 전세 얘기.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그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하고 예.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전세 사고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그런 여러 기사가 있는데 네. 또 2년 전에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라 그래서 전세 사기 관련한 상당한 그런 큰 피해가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연초에도 빌라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빌라를 빌라왕? 1200채 보유하고 계신데 예. 근데 그 빌라왕 밑에 빌라 준왕 이런 뭐 1100채, 1000채 뭐 이렇게 쭈루룩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단독주택 또는 다중주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제 임차 보증금을 소위 슈킹한 이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전세 사기 금액도 같이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세 사고, 사기, 전세 피해 용어들이 좀 혼재되고 있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은 계약 만기 기간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은 그냥 보증금 미반환인데 이 미반환도 피해는 입은 거죠. 임차인이 피해는 입은 건데 네. 이제 그 미반환 레벨을 넘어가지고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네. 그 임대인들한테 그걸 청구하고 있는데 네. 지금 회수율이 1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세 사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뉴스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빌라 팔아봐야 2억도 안 되는 빌라를 2억 5천에 전세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 역시 그런데 네. 그런 전세를 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리가 보증해 줄게요. 해서 라고 보증을 해주고 보증보험을 끊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못 받고 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세금인데. 전세 사고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일단 전세 사고 금액 추이부터 한번 보면은요. 네. 제가 전세보증 피해 금액이라고 적었는데 16년에 34억, 74억, 792억, 3,442억, 4,600억, 21년에 5,790억. 이게 7월까지 3,407억인데 네. 이게 8월에만 이제 1,000억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 그러네요. 금액이. 예. 그래서 이게 2016년부터 계산하면은 이제 거의 100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100배니까 하반기까지면 거의 200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 전세보증 피해 금액이라는 거는 주도보 등을 통해서 확인한 통계만이 피해 금액인 거고요. 예. 사실은 전세제도는 개인 간 사금융이니까 정확한 피해 금액 산출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약 지금 한 10분의 1 정도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데 옛날엔 가입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아직 지금 보험에 가입한 것만 지금 집계한 수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입 안 한 것까지 계산하면은 뭐 그렇겠네. 어마어마한 금액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피해 금액이냐 그건 아니고 이 중에 지금 14% 정도를 회수하고 있고 회수율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네. 건데 미회수 하게 된다면은 이게 상당히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를 일단 한번 가지고 왔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그러니까 피해하고 사기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제일 많이 당하시는 게 첫 번째 이 깡통 전세인데요. 이 깡통 깡통 전세라는 거는 소위 신축 빌라. 예.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걸 의미해요. 네. 예,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요. 그래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서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이 그러니까 빌라 시세가 1억 5천인데 그 전세 보증금도 1억이 아니라 1억 5천으로 부풀리는 거죠. 부풀려서 세입자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예. 자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들에게 명의를 넘겨요. 이걸 어떻게 넘길까요? 그거 어떻게 넘깁니까? 명의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전세 1억 5천에 들어온 빌라입니다. 네. 1억 6천에 팔게요.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아 그래? 1,000만 원만 내면 내 집 한 채가 생겨? 그렇게 팔겠다. 1억 5천에 넘기면요. 1억 5천에 넘기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 네, 하고 이게 넘기는 무갭으로 넘기는 피 거예요. 갭 투자네? 네, 그렇게 이거를 사업자들의- 사가는 애들이 음. 이 불량 제3자가 사가요. 잃을 거 없는 분들. 예, 그러니까 이 빌라 사업주가 음. 이 시세를 뻥튀기 한 다음에 1억 5천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럼 저쪽에서는 갭 비중이 100%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100%가 던 그 매수자는 현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취득세만 예. 필요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거를 그 소위 부실업체한테 넘기는 거죠. 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법인일 수도 있고 본인이 보유한 부실 임대 법인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법인에다가 네. 이걸 넘겨버리는 거예요. 공짜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는 이 임차인은 A 씨하고 원래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B 씨가 되어 있는 건데 B 씨는 예를 들면 상당한 국세 세무 추징을 받고 있는 법인이다. 예. 이러면은 이제 완전 신불자나 깡통법인한테 넘긴다는 거군요. 네, 이런 완전 이걸 그래서 바지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뭐 바지 집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아서 그 빌라왕이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은 거죠. 그래서 특히 시세를 신축 빌라가 어려우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전세 1억 원 집이 있으면은 전세 1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축으로 지어가지고 네. 옵션 조금 집어넣으면은 이 부풀려- 1억 5천이야, 부풀려주는 1억 거죠. 5천이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이제 예. 1억 5천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 때부터는 그거를 그러니까 소위 호수를 곱해가지고 다중주택으로 쫙쫙 환산해버리면은 뭐 네.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뉴스에서 이거 이제 이건 임대차법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이게 2020년 사례인데 반포 전세 사기 사건이거든요. 반포 전세 사기 사건. 네, 반포 전세 사기 사건인데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가 단독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매매 전세 계약 체결일이 3월 6일인데 예. 이 매도자인 B 씨가 그 3월 6일 날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21억 5천만 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저축은행 등을 통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순위로 그러니까 저희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 그 신고일 다음으로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그 하루 전에 그 계약 체결일 날에 이걸 선정을 해버리니까 선순위로 저축은행의 그 채권 최고액이 25억 8천만 원이 이제 선순위로 근저당에 설정이 되고 예. 임차인은 후순위가 된 사건인데 입주하는 날 대출도 받아버렸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네. 입주하는 날 음. 입주하기 계약하기 직전까지 확인해 보고 깨끗하네 하고 도장 찍었는데 그리고 나는 오늘 바로 가서 신고를 했는데 그날 그날 그 사이에 대출을 마저 받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건 못 잡지. 이건 못 잡죠. 대출도 받고 전세금도 받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초고가 아파트에도 아마 그 임차인이 이런 계약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그러니까는 방금 말씀해주신 저거는 네. 집주인들이 다들 멀쩡한 분들이니까 사회생활 제대로 하려고 저 짓을 안 할 뿐이지 하려고 생각하면 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집주인들은 네. 마음만 먹으면 항상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항상. 네. 네. 왜냐하면 근저당 설정 일은 대출받은 당일이고 당일이고. 네. 세입자가 들어오는
들어온 세입자의 그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 주는 건 그 그날 다음 날 바로, 다음 날부터 그렇지. 유효하니까 네. 은행은 오늘 세입자가 혹시 이사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든 말든 돈 빌려주는 거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도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근데 그게 물론 이유는 있지. 그러니까는 우리의 전세라는 거는 사실 예. 전세 그 자체는 등기가 안 돼서 이제 임차권 설정 등기를 따로 해야 되는데 전세금액 그 자체가 등기는 아니다 보니까는 예. 소위 저희 채권에 대한 순위를 지킬 수가 없어서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대항력이랑 전입신고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예. 임차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하다 보니까 결국 플러스 1일인데 이 길이 된 건데 지금 실무상에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사기를 치자면 사기칠 수 있다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게 저도 아니 그러면 세입자도 대항력을 전입신고 한 날부터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자정 이후로 하지 말고 내일로 그래,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거꾸로 은행들이 돈을 불안해서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또 문제가 있긴 그러면 있다고.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럼 대출 안 받으셔도 좋습니까? 전 국민 여러분? 그런 거죠. 즉 은행은 그럼 대출을 해줄 때 대출금을 꽂아주고 나서 하루 종일 그 행정 전산망을 보고 혹시 여기에 전입신고 한 사람 없는지 네. 집에 이사 오는 사람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후 그렇지. 2시에 이사를 오더라도 그럼 이 돈을 안 줄 수 없잖아요. 이미 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먼저 할 거냐, 전세 대출을 먼저 우선을 할 거냐에 네. 싹 결정이네. 둘 다 보증해 줄 수는 없고 네. 둘 중에 하나 손만 들어줘야 되는 게 현재 구조인데 금융을 마비시킬 수는 없으니 없으니 전세가 포기해라. 그럼 그냥 세입자가 피해본 걸로 해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세입자를 구제해주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마비가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아니, 그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예. 실제적으로 보시면 요 그래프에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그날 오후 1시에 한 거예요. 네. 대항력이 완성이 됐어요. 7월 1일에. 7월 2일부터 임차인 대항력이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날 오후 4시에 담보대출을 받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얘가 먼저 그 근저당 설정되면서 얘가 선순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1시에 뭐 무슨 수를 써서 서류를 보더라도 매우 깔끔하게 나오는데 네. 다음 날 본인 대항력 발생하고 나서 떼 보면은 먼저 보면은 선순위가 있는 선순위가 거죠. 생겨버린 네,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어. 네, 그래서 이게 국토부가 낸 그 9월 1일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 예. 방지 대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앞으로 그래서 전세 계약서에는 네.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적겠다. 특약을 별도로 적는다. 예, 예.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건 막을 수가 있지만은 앞서서 얘기했던 소위 그런 말 그대로 사기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저걸- 전세가를 100% 저걸 많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저거를 써놓으면 괜찮습니까? 아니, 특약을 써놓으면? 아이, 사기 이게 맘먹고 진짜- 사기치고 연락 두절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저 문구를 왜 못 넣겠어요? 네. 저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아이, 물론 저도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네. 없지만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돼서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해야지. 마치 무슨 문제를 수십 년간 쌓여온 이 문제를 해결한 듯한 예.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쯤에서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과거에는 통계도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예. 2019년 7월부터 전세 대출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2019년부터 뭐 그 당시 용어가 1주택 갭 투자라는 용어가 조금 슬금슬금 나와서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좀 전세를 선택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택 가격 잡힐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2년 지나서 2019년이 되니까 주택 가격이 꽤 오른 게 돼서 본인이 집을 사야 되려고 했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지역은 대출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대출 LTV 40%밖에 안 나와. 그래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유리해졌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전세를 살고 있던 그 전세 원금도 대출로 돌려가지고 80% 대출 전세금을 좀 증액해가지고 전세는 예를 들면 전세 4억 정도 살고 있었는데 전세를 뭐 한 5억으로 증액을 하고 그러면 80% 대출 받으면 4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요 4억을 가지고 이제 갭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1주택 갭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19년 하반기부터 갭 투자 비중의 자조서가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9년에 전세 대출 통계를 감독원도 그래서 19년 7월부터 발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세 대출 금액이 좀 늘고 있다. 원래는 전세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하위에 있어가지고 통계도 잘 안 나왔었는데 전세 대출 받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월에 막 몇 조씩 빌린다. 그러다니 이게 2020년, 21년 되니까 막 월에 4조씩 빌렸던 거지 않습니까? 월에 0.4조도 안 빌리다가. 예. 그래서 지금은 전세 대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또 전세 사금융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민간 사금융에 계속해서 자꾸 이런 뭐 정부 관련 돈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얹혀지면서 예. 전세를 커버하고 있는 게 지금 시점에서 이게 맞나 좀 재검토해야 될 때가 아니냐 싶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고요. 아직도 그쪽 위원이시죠? 주택 네, 임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남아 있어서 네. 혹시 만나시면 네,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네,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네, 오늘 대출 신청해서 오늘 주는 건 하지 말고 대출 신청을 받은 날과 대출을 실행한 날은 반드시 24시간 이상 갭을 두되 그거 좋다. 대출 신청을 받으면 어. 대출 신청을 받았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전산 등기를 하도록 꼭 등기소에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전 국민이 그 집을 검색을 하면 아 어제 대출 신청을 했구나 라는 거는 알고 나서 대출 잔금을 주도록 제도를 바꾸면 이런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올 때 그것만 검사해보면 되니까 당일 대출 신청하고 당일 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든가 아니면 한 달 전에 대출 신청했는데 네. 신청했다는 맞아요. 거를 공개를 안 하니까 네. 세입자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걸 근데 제도 바꾸면 저도 돼요. 똑같이 생각하는데 네. 그 담보대출 신청한 거를 공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청일과 대출 실행일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 대체로는 보통 시간이 심사가 걸리죠. 예. 필요해서 러시안 캐시가 서너- 아닌 예, 이상 예. 3, 4일 걸리는데 네. 그래서 이런 담보대출 신청을 했다면은 했다는 거가 노출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금융기관이랑 그건 되게 얘기해서.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저 좀 높으신 분 아시면은 가가지고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오히려 지금 나온 대책보다 이게 더 간단한 것 근데 같은데. 3분 전에는 본인도 몰랐잖아요. 네. 네. 아 근데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럼 몰라서?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 할 수 있을 그거는- 텐데 아니, 그러니까 다만 그거는 어딘가에 공시를 해야 아무튼 되느냐가 뭐- 문제고 아니, 부처를 초월해서 어쨌든 네. 전세 사기는 당하면은 뭐 진짜 거의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매장돼요. 왜냐면은 그 전세금을 자기 순자산이 아니라 대출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차입 채권자가 채무자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는 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죠. 그래서 실제로 2030 세대들이 특히나 피해가 많은 게 전세 사기이기도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전세라는 게 왜 생겼나 좀 찾아보면은 예. 뭐 조선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렌트고 이제 근현대식의 전세는 1970년대에 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냥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레버리지를 쓰고 싶었는데 임차인의 저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쓰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현대식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국 전세는 시작부터 사금융이었고 예. 그래서 도입 이후에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었고 근데 그동안에 문제가 좀 안 됐던 거는 그나마 좀 덜 됐던 거는 전세금 총액이 작았기 때문이고요. 네. 지금은 전세금 총액이 거의 뭐 한 7, 800조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시중은행 주담대도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전세 제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맞나 싶어요. 전세 제도를 보호해 주는 게 맞느냐? 네. 보호를 안 해주면 저절로 없어질 거 아니냐. 네. 전세 제도 아니 전세 제도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민간 보증을- 사금융인데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네. 보증을 안 해주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같긴 네, 해요. 보증 안 해주면 월세화로 전환하겠죠. 근데 그러면 누가 전세를 그러니까 전세 맡기고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사실상 근저당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네.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보호를 해주지 마라. 이제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전세 보증 미반환 그 해당 날짜 계약 종료일자인 미반환도 피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은 보호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 준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주도보가 나와가지고
보증보험 가입을 해줬죠. 그리고 9월 1일 나온 전세대출은 내년에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줘요. 불량 임대인도 공개를 해주고 그런 이제 대책 나왔죠. 네, 그러니까 전세 관련 대책들은 계속해서 얹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보증보험을 해주는 게 보증보험을 왜 도입했죠 우리가? 이 전세 그러고 사기 보니까? 전세 피해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그렇죠. 음. 전세는 집 없는 서민들이 하는 거고. 아 서민들이 자꾸 당하니까. 당하니까 그럼 전세를 보증해주는 전세가 떼어도 이렇게 하여튼 보증할 수 있는 그 보험을 만든 건데. 그래서 나라가 대신 당해주고 있다 지금. 네. 좋지 않습니다. 저도 청약통장 1,500만 원 넣어놨는데. 논쟁적인 주제네요. 네. 어쨌든 이 주제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3프로 TV에서 또 와우 또 우리 원희룡 장관?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모셔가지고 와 네.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진우 앵커님은 자리에 안 계셨지만 네. 아, 저는 있었는데 네. 이 전세 대책 발표가 아, 그 인터뷰보다 나중에 나왔어요. 네. 뭐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답이 됩니까 하는 질문을 못했죠 시간적으로 놓고 했던 거라서. 아쉽네요. 그래서 백브리핑이라든가 최근에 그러니까 소위 실권자라고 할까요? 실력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들의 부동산 관련 말들이 조금 있는데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9월 7일 방송기자 관훈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은 네. 주택시장 조금씩 하향시키면서 안정한 추세로 가야 된다. 급격한 변동보다는 점진적인 하락이 중요하다. 한 10% 정도 떨어뜨린다. 요런 계획 생각이라고 이제 말을 하셨고요. 10%. 지금부터 네. 오늘부터 또 10%. 지금보다 10% 정도 10%를 떨어져야 네네 된다? 그렇게 떨어져. 근데 뭐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안 좋고 네. 점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고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 이게 3% 하이라이트를 제가 네. 갖고 왔는데 이분은 지금 우리 한국 집값 너무 높다. 소득의 10배가 정상인데 지금 18배로 본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를 그럼 뭐 한 45% 깎는다는 얘기냐. 저 말대로라면 그렇죠. 네, 그렇게. 근데 이거를 9월 4일 3% 나왔잖아요. 네. 9월 5일 국회에 있는 국토위 모두 발언에서 또 얘기하세요. 저 얘기를. 네. 18 18배고 금융위기 10배가 전엔 정상. 8배였고 심지어 금융위기 전엔 8배였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장기평균 10배였는데 지금 너무 높다 얘기를 또 하세요. 그래가지고 18배다. 원 장관은 한 반토막 가까이는 그렇죠. 반토막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가는 그 게 10배로 다시 내려오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가는 것 같다. 그 뜻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을 2배로 높여드리겠습니다는 뜻이겠죠. 정확하십니다. 네. 아니 어차피 분자로 뭐 둘중에 좋네. 좋아.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 장기 평균 PIR을 보면은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화면에 갖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국민은행이랑 부동산원에서 각각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KB에서 발표하는 게 18.4배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원에서는 12.9배 정도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에서의 그 평균 주택 가격은 3분위. 그러니까는 이제 1, 2, 3, 4, 5분위로 나눴을 때 딱 그 3분위 중간을 말하는 거고요. 예. 네. 가구 소득도 3분위 소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소득 소위 5분위 분들이 소득이 굉장히 팽창을 했는데 1, 2, 3분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지 못해서 이게 네. PIR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소득은 네. 집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다 합쳐놓고 3분위에서 소득을 추출하고 네네. 집값은 전체 집에서 또 3분위를 추출했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 KB랑 부동산원이랑 같은 PIR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자가 그러니까는 이 KB의 가구 소득은 무주택 가구 소득 전체까지 전부 포함한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도 저렇게 네, 저걸로 네. 통계 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 가지 시계열을 그냥 쭉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과도하게 네네. 최근에 두 많이 개의 오른 차이가 건 중요한 맞네요. 게 아니라 지금 네. 장기 평균 11.4배인데 한 18.4배 올라갔다는 근거는 그러니까
원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여기 PIR에 있는 거고요. 네. 제가 그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이 있어서 통계를 갖고 와봤어요. 예. 이제 잡아가지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보시면은 5억대에 그 22년 기준으로 5억대 정도가 평균 가격이고 34평은 수도권에서 약 8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의 평균 가격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예. 그 우리 주택 가격 레벨이 아니라요. 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5평은 서울 12억 정도를 거래하고 있고요. 네. 34평은 약 16억 정도를 거래하고 있거든요. 예. 서울에 뭐 굉장히 더 고가 아파트도 있지만 요 정도를 위아래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는 주택들하고도 소득을 또 나눠서 보면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오니까 예. 한번 갖고 와봤는데 그게 이건데요. 일단은 자 보십시오. 그럼 그 지금 어쨌든 실제로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 주택 거래 가격이랑 그 PIR 추이를 보면은 자 이걸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다음에 진한 색깔로 해야지. 예. 이 회색이 서울 34평 실제 평균 거래 가격을 5분위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돈이 제일 잘 버시는 분들이 네. 이 서울의 34평을 거래하고 계실 때그 계시다고 가정해 놓고 네, 보면 거래 평균 PIR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건데 야. 이 거래 평균 PIR이 장기적으로 평균 7배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한 11배 정도로 올라가지고 이것도 한 44% 정도 조금 비싸져 있는 저거 거예요. 누가 계산한 겁니까? 저 지표는 저는 처음 보는데 되게 유용하고 재밌는 지표네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 통계청 데이터 보고. 야. 아니 뭐 그냥 쓸데없으니까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가구 소득 5분위는 1,146만 원 벌고요. 지금 4분위가 700만 원, 평균이 599만 원. 그러니까 평균과 4분위는 큰 차이 안 나지만 5분위로 크게 차이 나고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5분위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야. 21년 정도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부자들도 돈 좀 잘 버는 사람들도 약간 부담은 된다. 네,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저거하고 앞에 그래프하고는 너무 야.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이네요. 서울의 34평형 아파트를 소득 상위 20%가 산다고 가정하자. 네. 소득 하위 80%는 못 산다고 구매 네. 못 한다고 가정하자. 가정하고 그러고 뭐 나름 현실적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소득 상위 20%는 2배 이상 오른 집값도 소득 올라간 거 생각하면 별로 안 부담스럽다. 그 말이네요. 그 말이네요. 그 맞아요, 말이네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앞에 소득이 18배 어느 정도 소득 이렇게 볼 수 5분위 없고. 5분위 소득 증가율이 어느 정도냐면 두 자릿수로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전체 소득 증가율은 더디지만은 네. 5분위 가구의 가구 평균 소득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계속 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꽤 오랜 기간 나름 굉장히 그 밴드 안에서 놀았었다가 예. 이게 21년, 22년 정도 가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어렵다는 건데 그래도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되는 주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따라붙고 있긴 있는데 저것도 조금 장기 평균 요 상회하긴 기준으로 하면 아까 네. 전에 10배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저 소득은 세후 소득입니까? 세전이요. 그러니까 세전 소득이니까 세후로 하면 더 작죠.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 PIR이. 아 그렇죠. 훨씬 올라가죠. 예. 그거보다 세후로 하면 네. 이분들도 많이 부담스럽겠네요. 부담스럽죠. 여튼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 이 통계 갖고 왔으니까 뭐 나 잘했죠 이게 아니고요. 네. 네. 국토부 장관의 인식이 또 기재부 장관의 인식이 주택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리고 거의 모든 통계가 주택 가격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관련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이고 지금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제가 요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집에서도 열심히 설명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세제 규제 완화해주고 주택임대 사업자 부활해주고 그 다음에 소형주택에 대한 주임사 다시 만들어주고 세제 완화해주고 이러면서 좀 투자 수요를 늘려가지고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방침들이 많고 정비사업 활성화하고 이런 네.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주택 가격의 상승 압력을 높이거든요.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높다고 서로 다들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당분간은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총선까지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소위 그 정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냐고 내가. 아니 뭐 유튜버 다 되셨네. 아니 유튜버 다 되셨네 진짜. 그럼 언제까지 했어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비싸다는 말 안 나올 때까지 하겠죠. 네. 어디까지 내리면 비싸다는 말이 안 나옵니까? 집은 비싸죠. 그러니까 집이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만장일치인데 비싸죠. 다만 네. 이렇게 정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2%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집값 잠깐 오르는 게 두려워서 정비 사업 안 하고 뭐 이것저것 다 묻고 이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른다.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되는 솔루션은 집값이 오르더라도 터져야 그게 장기적으로 풀리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런 얘기죠. 아까도 보셨는데 이 바로 앞에도 장순원 기자 나와가지고 둔주 다뤘잖아요. 예. 와 이제 뭐 재건축 같은 거 하나 재건축 한 사이트 프로젝트 하나 할라 해도 그 넘어야 될 산이 그냥 뭐 그러니 네, 하라고 어마어마한 해도 것 저 같습니다. 모양인데 이리저리 못할 핑계를 만들어주면 서울의 집이 어떻게 공급되겠냐. 그러니 내려가다가도 올라가지. 그 저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청구서가 쌓이고 있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계속 뒤로 미루는 네, 거지 미뤄지고 문제를 있다. 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런 얘기죠. 한 10년 선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또 저한테 왜?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뭐 너무 근데 어쨌든 지금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 안 된다는 것 같은 그런 동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네. 관련 인원도 없었고 등등 정책 발표도 굉장히 천천히 내시고 예. 그 인수위에서 뭐 정책 발표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장관 취임식 때 할 줄 알았는데 장관 취임식 안 때는 하고. 장관의 생각을 밝히는 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정책은 100일후에 발표하겠다. 발표한 것도 9월에 하겠다. 막 이런 거여가지고 좀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의 그 모태 그 근본에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주택 가격이 그냥 당분간 하행 환자가 될 때까지 뭐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할 생각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고요. 예. 네. 네, 그 생각이 지금 정부의 생각이다. 적중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집값이 계속 안정될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 집값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을 안 짓는데? 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뭘 해도 비싸다는 인식이라 일단 백약이 무해한 그런 수준입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가격 레벨이 들어오고 나면은 일단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화폐 계약 같은 거에서 집값을 일단 반토막 냈으면 좋겠어요. 기다릴 거면 그냥 반토막 났다고 치고. 아이고 시간이 넘었네. 끝났어요? 네. 네. 먹었네요. 재밌는 통계를 보여줘서 네. 처음 보는 통계였는데 네. 많은 의미를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가 됐네요. 고맙습니다. 허허시시라는 것 같아도 통계청 자료 다 갖고 오고. 그러게요. 대단합니다. 정말. 거짓일 아니에요 항상. 네. 네. 항상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채부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부심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바로 인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보죠.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